유광호입니다. 우선 유신 50주년 이 기념 학술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향후 또 말씀 계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학적인 연구의 이제 시작이 추구되고 있는 마당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링컨 대통령 지금 비교 연구를 했죠. 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라는 건 뭐 세계인의 상식으로서 정치의 성인이고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 후진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천재지만 정치는 독재자였다라는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통념일 테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하려는 좌익 친공 세력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확대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지난 몇 달 전까지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인식과 보급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 위기식도 없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과 다른 생각을 하는 진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십 년의 지금 그 현대화 역사의 결과 최소한 40%의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역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 평가와는 전혀 다른, 그것을 도리어 정복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은 그럼 자기들의 역사에서 어떤 것이었냐? 두 분 다 현대 국가를 만드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과제를 또 맡은 분들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링컨 대통령 1860년에 미국의 철도가 본격적으로 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를 놓아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온 유신을 할 때면은 그 100년 전인 1880년대 미국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공, 즉 박정희 대통령이 한 중화공업화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 이런데 두 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한민국과 미국의 역사적인 그 발전 차이가 있듯이 두 분의 상황 자체도 그랬고, 그러나 그 과제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정 18년 만에 압축적으로 한 일은 세계사상 유례 없이 활기찼다는 미국의 100년에 걸친 그 발전,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년에 그 천혜의 자연 조건과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했던 초기, 현대국가 건설 초기에 미국인이 100년 동안 한 일을 박 대통령이 18년에 해냈어요. 둘 다 현대화의 결과 민주화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 링컨 시대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은구 박사도 지금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나라가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남부가 독립을 해버렸죠. 예, 우리가 45년에 공산 집단이 성가선 이북을 떼가서 소련으로 붙은 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한민족을 갈라나가서 뭘 했습니까? 공산주의, 즉 국가 노예제를 창설해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컨페더리 남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제를 유지 확대시키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의 역사 과제가 어떻게 이렇게 같았는지 정말 놀라운 지경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평양 공산정권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할 목적으로 청와대까지 습격을 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에 정말 유례 없는 도발이고 공격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전쟁 행위인 것이죠. 그 이후에 방금 얘기가 나와서 또 이상은 거기에 달지를 않겠습니다. 그러한 전쟁 행위적인 도발과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비교 평가는 지금 제가 초기 연구로서 이렇게 여러 문제를 들어놨습니다만은 향후 더욱더 정밀해지고 하면은 국제적인 그 학술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당대에 자기 나라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독재자, 딕테이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을 감내해야 한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을 한국 사회 지금 정치의 정쟁의 대상으로 또는 좌경화된 지식인 사회의 저주와 음모, 전복의 대상으로 남겨둬서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공정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그런 것으로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신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독재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체 이론 속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독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또 권위주의 이렇게 세 가지 정치 이론을 지금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표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네. 네. 자, 정치체제의 분류와 그 하위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 레짐으로서 가장 국가 형태의 고급 수준의 지금 분류이고 우리가 규정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은 거의 없다고 해요. 현대의 민주주의는, 근대의 민주주의는 전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 제일 원리가 파퓰라 사벤티, 인민 주권 사상입니다만 공산주의도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권을 잡기 위한 선전수단을 두고 체제가 성립될 때는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국민들은 무권리의 노예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될 수 없죠. 하물며 거기를 향하는 그들의 전술로서의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 그건 속이는 위장술이지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19세기부터 민주주의 그냥 썼어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안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세계의 공산국가가 서고 그들이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자유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유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올바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에 속하는 게 나치즘, 파시즘, 특히 공산주의가 저것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저거에 대하면 히틀러도 사실은 어리숙한 거고 무솔리니는 그냥 코미디안에 불과한 겁니다. 전혀 그만큼 핵심은 공산주의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우파와 좌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쪽을 우익이라고 하고 저 공산 전체주의를 좌익이라고 입자를 붙였습니다. 그 하위 단계로서 여기가 이제 좌파라고 하면은 복지국가론을 내세우는 사회민주주의, 이것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위해서 의회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수법을 써보겠다는 것이므로 문명체제 내의 좌파입니다. 우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정치학자를 비롯해서 또 정계에서 제기가 됩니다. 이것도 다 이것의 보완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 같은 경우 진짜 저쪽에 전체주의자들이 속임수로서 동원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내에 분명한 그 인간의 한계를, 가능성의 한계를 유념하는 컨서브 보수가 있죠. 그리고 리버럴이라고 골치 아픈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전생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소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칭 진보주의자라는 자칭입니다. 저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진보라고 보는 자의론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쪽이기 때문에 내가 진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자기들의 정체가 너무나 타락적이고 폐악질적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이런 낯가림으로 내세운 경우, 그리고 전체주의자도 물론 전술로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자기 이론과 동시에 속이려고 하는 참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건 내에서 지금 권위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그 나라의 역사적 상황, 자 링컨과 박정희가 당면한 이런 국가 안보 위기, 체제 위기, 이런 역사를 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강력 임시 체제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자유를 구하고 시민사회의 자유를 발봉하지 않습니다.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위기 상황이 풀리면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 상황에서 약간의 자기 체제와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비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일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정당합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워낙 정치적으로 비난용어로 뭐 인류 역사와 거의 함께 쓰여져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적인 용어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 로마의 그 헌정에 내장된 그런 말로
국가 위기 생겼을 때 집정관 한 명이나 또는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아주 신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해서 1인의 6개월간 독재관을 시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원래 고대에 그랬습니다. 고대에 그랬고 그래서 독재라는 말에는 서양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17, 18세기 근대에 들어와서 다른 말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뭐 시저가 그 6개월 독재를 종신 독재로 바꿔가지고 이제 제정이라고 하는 고대사의 정말로 대변혁을 일으킨 이제 그런 저건데 그로부터 이제 비난 용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독재라는 게. 그 전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러한 올바른 그 정치 체제 유형론에서 지금의 정색을 하고 디테이터십, 독재라는 개념은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파시즘, 나치즘에만 해당이 돼야 된다. 스탈린, 히틀러, 그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개념을 독재에 해당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권위주의, 일치적 권위주의 이 지도자에게 독재를 운운한다는 것은 지들끼리 정치 싸움으로는 뭐 우리가 말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학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식의 문제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악의가 있는 전독 세력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두 분이 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직면했던 그 정치 구도가 어땠는가 이것을 제가 조금 용기 있게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링컨의 전사를 보십시다. 농고주의 민주파 대 산업화 연방화 이렇게 해서 미국이 건국을 하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서 그야말로 발전주의에 있어서 미국은 강력한 공업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전략을 펴서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제퍼슨, 그 유명한 제퍼슨은 소위 민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공업화 안 된다, 인간을 타락시킨다. 그냥 소박하게 농업이나 하고 조그만 공화국들의 연합으로서 이렇게 중앙 권력이 강력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가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저 친구는 안 되겠는데 이래서 이제 몰림을 당하니까 민중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 제퍼슨, 즉 요새 말로 민주파리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미국에도 민주파리 장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반대하고 제퍼슨주의 산업화 반대하고 즉 반현대화 세력 민주파리입니다. 한국도 그런 게 있었죠. 김대중과 그의 후신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전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주의 현대화파입니다. 당신은 근대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화입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정맥을 이어받은 과도주의 보수파라고 하겠습니다. 구민주당, 민국당, 이들은 개혁의 실력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정치를 위한 정치, 치면을 위한 정치, 치통을 위한 정치, 권력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것을 과도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개혁은 나와서 동시에 이미
건국 때부터 반이 공산주의 체제를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휴전 선발선 이남에 수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회주의 혁명파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파와 보수적인 과도주의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박정희의 현대화 노선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현대화 노선. 미국과 한국이 똑같았습니다. 제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부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경제 노선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꼴이 됩니다. 현대화, 박정희 링컨의 현대화 대 제퍼슨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자 쓰는 세력과 좌익 정복 세력의 통일전선인 반현대화 세력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불가리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한 얘기는 좀 길게 써놨으니까 여기가 되시면은 제 논문을 봐주시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링컨과 그래서 굉장한 그 국민주의자, 내셔널리스트였다. 계급주의자가 전혀 아니었다. 계급주의에 반대했다. 국민을 평등하게 보고 국민 일반의 삶의 질을 그들의 인생을 발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정치경제론이 초점이 맞췄다. 링컨과 박정희가 똑같았다. 재미있는 사례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기 지금 시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그거냐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 양반이야말로 국가와 개인,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어소시에이션 합작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그야말로 국민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양반이 바로 중도고 중용 노선인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말로 마무리할 게 있겠습니다만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 뭐냐 하면은 링컨도 그래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민족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는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민주화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업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위기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유주의적인 수법이 야만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원래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신은 근본적으로 보면 합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왜 했냐? 애국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은 포퓰리스트였다면 감히 엄두를 못 낼 대애국 사업이 유신이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